자, 이번 시간에는 외적 연산에 대한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원통 좌표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외적 연산을 직접 해봤죠. 그래서 벡터 A와 벡터 B의 외적 연산 결과를 다시 한번 써보면 두 벡터가 이제 직각좌표계로 표현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됐냐 하면은 A 크로스 B 하니까 X 방향으로 A Y 성분과 B 벡터의 Z 성분이 곱해졌었고, 거기서 빼주기 A Z의 B Y 성분, 그 다음에 이제 Y 방향 성분을 뽑아보면 A Z 성분 곱하기 B X 성분, 거기에 이제 빼기 A X의 B Z 성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Z 방향 성분은 뭐가 남았었냐면 A 벡터의 X 성분과 B 벡터의 Y 성분을 곱한 다음에 A Y 성분 B X 성분을 곱한 걸 빼주는 이런 6개 항이 나왔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봤습니까? 지난 시간에 직접 한번 연산을 해서 요 결과를 얻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확인이 됐죠. 요 결과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좀 외우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요 결과를 외적 연산을 앞으로 수행할 때 그걸 행렬식으로 표현하면은 아주 용이하게 우리가 외적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 크로스 B를 해주면 이와 같은 행렬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져요. 첫 번째 행은 이제 좌표계 단위 벡터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라인은 앞 벡터의 각 성분들, 앞 벡터의 X 성분, 그 다음에 Y 성분, 그 다음에 Z 성분, 그 다음에 마지막 라인은 뒤에 있는 벡터, 뒷 벡터의 X 성분, Y 성분, 그 다음에 Z 성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행렬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이 행렬식을 아마 지난 학기 때 공업수학에서도 배웠겠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 행렬식의 연산은 일반적으로 뭐 크레모 공식으로 이렇게 사용하죠.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우측 대각선 방향 끼리 곱한 거 에서 대각선 곱하면 우측으로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좌측의 대각선을 곱한 거를 빼주는 형태가 되죠. 이렇게 좌측 대각선을 빼주면 되니까, 여기서 생각해 보면, 자, X 성분만, 요 X 성분, 다시 말해서 얘를 거쳐가는 것 중에서 플러스 성분은 지금 오른쪽이죠. 이거 곱해주면 뭐가 나오나요? A, Y와 BZ가 곱해지죠. AY, BZ. 그게 바로 요겁니다. AY, BZ. X 방향 성분으로. 그죠? 그 다음에 X를 거쳐가면서 마이너스 방향 쪽으로 가는 거는 얘죠, 얘. 얘는 지금 하나만 거쳐갔기 때문에 2개를 더 거쳐가야 되니까 이렇게 거쳐오게 되죠.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그래서 뭐냐? AZ
AZBY가 되겠죠. AZBY.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AZBY. 그거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그 다음에 Y 성분을 살펴보면 이 Y 성분을 거쳐가는 것이 뭐죠? 얘죠. 얘. 두 개를 거쳐왔으니까 이쪽에서 하나를 더 거쳐가야 되죠.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주면은 AZ와 BX가 되죠. AZBX. 그게 누구냐? 바로 요거죠. AZBX. 그리고 거기에서 빼주기 왼쪽으로 향하는 성분은 뭐가 되느냐면 AX에다가 이렇게 거쳐오겠죠.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AXBZ가 되겠네. AXBZ.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Z 방향, 마지막으로 Z 방향을 거쳐가는 것 중에 플러스 성분은 이제 오른쪽으로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얘가 되겠죠. 세 개가 곱해져야 되니까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져야 되니까 이렇게 오겠네요. 그래서 AXBY가 되겠네요. AXBY. 그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얘가 되겠네요. 그럼 이 성분은 뭐가 되냐면 AYBX가 되겠네요. AYBX. 그게 바로 뒤에 있는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앞에서 구한 외적 연산의 결과는 곧 이렇게 외적 연산을 행렬로 표시하면 외적 연산을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결과를 외적 연산은 전부 다 이게 행렬식으로 표현하면 외적 연산을 비교적 쉽게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내적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내적 연산과 그 결과를 비교해 보면 이 용어를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내적과 외적. 적이라고 하는 거는 곱하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내적은 안의 것끼리 곱한다 해서 내적 결과를 보면은 어떤 성분들이 곱해지게 되냐면 AX와 누가 곱해지냐면 BX가 곱해져요. BX.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같은 성분끼리만 곱해지게 되죠. X 성분끼리. X 성분끼리가 곱해지게 되고 또 어떤 항이 또 있냐면 A의 Y 성분과 B의 Y 성분이 곱해지죠. 하나 더 하면 A의 Z 성분과 B의 Z 성분들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이게 합해 준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내적이 됐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내적은 안의 것끼리 곱한다. 안에 있는 성분끼리 자기네 성분끼리만 곱하기가 되죠. 하지만 외적은 결과를 보면 이런 항들이 암만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 같은 경우 어떤 성분들이 존재하냐면 A의 X 성분과 누가 곱해지냐면 B의 Y 성분이 곱해진다거나 이런 성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A 벡터의 X 성분과 B 벡터의 Y 성분 서로 다른 성분끼리 곱해진다. 이게 바깥에 있는 것끼리 곱해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내적에서는 절대로 이런 같은 성분이 없어요. AX 여기 보다시피 위에서 살펴보다시피 6개의 항이 나왔지만 그 6개의 항에는 같은 성분은 찾아볼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A Y BZ A의 Y 성분과 B의 Z 성분이 곱해지는 건 있을 수 있죠. 서로 다른 성분끼리 여기 AY BZ 어디 있나요? 이런 것들 그죠? AY BZ 그러니까 Y 성분과 Z 성분 서로 다른 방향의 성분들끼리 곱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외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외적 바깥의 성분끼리 곱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내적과 외적에 대한 용어 자체가 나오게 된 데에도 이 결과로부터 우리가 이 용어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요 외적 연산의 행렬식 표현을 통해서 한번 내적과 외적을 연습을 해 볼까요? 내적과 외적을 한번 연산을 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내적을 한번 해 볼까요?
두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A 벡터와 우선 내적을 해봅시다.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을 행하면 이 결과가 얼마가 될 것인가. 내적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자, A 벡터에 요게 무슨 성분이죠? X 성분.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1이 있다는 얘기죠. 1. 그 다음에 Z 성분은 2 이렇게 되겠네요. B 벡터에 X 성분은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X 성분은 제로가 되는 거죠. 여기 없어요. 그 다음에 Y 성분은 얼마가 되냐면 3이 되고, Z 성분은 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처음에 내적 연산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내적 연산은 말 그대로 내적, 안에 것끼리 곱한다. 자기 같은 성분끼리 곱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A 벡터의 X 성분이 얼마죠? 2가 되고, 그 다음에 B 벡터의 X 성분은 얼마가 된다? X 성분은 0이죠. 2 곱하기 0이 되겠고, 그거에다 더하기, 그 다음에 Y 성분끼리 곱하죠. 같은 성분끼리만 곱해요. 그럼 B 벡터의 Y 성분은 얼마가 되나요? 1이 되죠. 여기 1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곱하기 B 벡터의 Y 성분은 3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Z 성분끼리 곱해야 되죠. 같은 성분끼리. Z와 Z 성분끼리. Y와 Y 성분끼리. 그 다음에 X와 X 성분끼리 이렇게 곱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A 벡터의 Z 성분은 2가 되겠죠. 그리고 B 벡터의 Z 성분은 얼마가 됩니까? 4가 되죠. 그렇게 해서 그 같은 성분끼리 곱해서 다 더해주면 그게 뭐가 된다? 그게 내적의 결과가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나요? 얘는 0이 되고 3 더하기 8이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11이 되겠네요. 11. 그죠? 여기 결과를 한번 봅시다. 분명히 A도 벡터고 B도 벡터인데 벡터끼리 곱했더니 결과가 뭐가 됐습니까? 스칼라가 됐죠. 결과가 스칼라. 크기만 나오게 돼요. 방향은 여기 없어졌죠. 그래서 내적을 무슨 적이다? 스칼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외적을 해볼까요? 여기다 쓰기가 좀 곤란하겠네. 여기다 써볼게요. 자, A 벡터와 B 벡터의 외적을 해보자. 외적 결과를 연산을 해보자. 그 외적 연산은 요 공식이 있지만 공식을 외우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요걸 어떤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행렬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각각의 성분 단위 벡터, X 단위 벡터, 그 다음에 Y 단위 벡터, 그 다음에 Z 단위 벡터.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은 A 벡터의 각 성분들이에요. A 벡터의 각 성분. X 성분 얼마인가요? 2가 되겠죠. Y 성분은 얼마입니까? 1이 되고, Z 성분은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라인은 B 벡터의 각 성분들. X 성분 얼마죠? X 성분 없죠? 0. Y 성분 얼마? 3이 되고, Z 성분은 4가 되겠네요. 그죠? 바로 이것이 바로 외적 연산의 행렬식 표현 방식이죠. 요거 연산할 수 있나요? 자, 각 성분들끼리 한번 묶어 봅시다. X 성분 거쳐가는 거 요거. X 성분을 거쳐가는 이제 플러스 성분은 이쪽이 되겠죠. 이렇게 대각선 방향. 그러니까 얼마가 되나요? 4가 되고 4에서 그 다음에 빼기 이쪽으로 거쳐가는 거. 이쪽으로 거쳐가는 건 뭘 거쳐가게 되나요? 지금 하나가 나왔으니까 두 개를 더 거쳐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죠? 얼마가 돼? 4 빼기 6이 되겠죠. 두 번째로 이제 Y 성분을 거쳐가는 건 뭐가 나오나요? Y 성분. Y 성분 거쳐가는 거. 얘를 거쳐가는 것 중에서 우측 대각선 방향은 얘가 되겠죠. 두 개 거쳐왔으니까 하나를 더 거쳐가야 되죠. 이렇게. 근데 얘가 0이니까 곱하나마나 0이 되겠네요. 0이 되겠고 빼기 그 다음에 좌측으로 가는 걸 빼주면 되니까 얼마가 되나요?
이 하나 더 거쳐가야 되죠. 2, 4, 8이 되겠네요. 8이 되겠네. 8. 그 다음에 Z 방향 성분은 얼마가 될까요? Z방향 성분은 이제 Z를 거쳐가는 거, Z를 거쳐가는 이 우측 대각선 방향은 뭐가 되냐면 이 두 개 거쳐가야 되죠. 그러니까 6이 나오네요. 6 빼기 그 다음에 좌측 대각선 방향은 얘가 되죠. 이게 0이 나오기 때문에 0이 나오네요. 곱하면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겠네요. A 크로스 B 외적 연산 결과는 얼마가 되나요? 그러면 정리하면 X방향으로 얼마? X방향으로 마이너스 2 그죠? 그 다음에 Y방향으로는 얼마? Y방향으로는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Z방향으로는 얼마? 6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외적의 결과식이 되겠죠. 외적의 결과식. 외적은 결과식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스칼라예요, 벡터예요? 방향이 다 명시가 돼 있죠. X방향, Y방향, Z방향. 그래서 얘는 결과는 외적의 결과는 뭐가 된다? 외적의 결과는 벡터가 된다. 그래서 외적을 벡터적. 그 다음에 내적은 결과가 이와 같이 스칼라가 되니까 얘는 스칼라적. 얘는 벡터가 되기 때문에 벡터적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적과 외적에 대한 연산을 연습을 해 봤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간상의 어떤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직각좌표계만을 우리가 사용했었는데 두 가지 좌표계를 더 소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종종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좌표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각좌표계 이외에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원통좌표계가 있습니다. 원통좌표계와 이어서 또 그에 못지않게 많이 사용하는 좌표계가 구좌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좌표계를 함께 같이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직각좌표계가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있고 또 원통좌표계로 표현해야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구좌표계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좌표계를 함께 잘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통 좌표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원통 좌표계는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공간상의 한 점을 R, 그 다음에 요거는 파이라고 있죠. 각을 보통 나타내주는 기호로서 많이 사용합니다. 세타와 함께. 그래서 R, 파이, Z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간상의 한 점을 표시할 때 R, 파이, Z로 표현합니다. 이 반면에 이제 직각좌표계는 뭐로 표시했었냐면은 세 개의 좌표 축인 X축 값, 그 다음에 Y축 값, 그 다음에 Z축 값,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뭐냐? 직각좌표계입니다. 직각좌표계로 이와 같이 표시할 수가 있었죠. 예를 든다면은 이렇게 서로 이제 직교하는 세 개의 좌표 축을 활용해서 어떤 한 점을 표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P의 한 점을 우리가 1, 2, 3이라고 했을 때 x 값은 1, 이게 이제 x축, y축, z축 이렇게 주어지고 각 축상의 값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x, y, z 값이 주어지면 이제 공간상에 이 점을 찍을 수가 있죠. x 값은 얼마냐? 1이다. 1이고 y 값은 얼마가 되냐? y는 1, 2. 그래서 2가 되니까 얼마가 되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요 점이 되겠죠. 요 점이 바로 뭐냐, x가 얼마인 점? 1인 점이고 y는 2인 점이죠. 거기다가 z가 얼마냐? z는 수직축으로 올라간 점이니까 이 점이 수직축으로 3까지 올라가면 되죠. 그럼 이 점이 되겠죠. 3만큼 올리면 됩니다. 1, 2, 3.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런 육면체의 요점이 되겠죠. 요점. 그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공간상의 한 점을 x, y, z로 표현하면은 그것이 이제 직각좌표기가 되지만 원통 좌표기에서는 x, y, z 대신에 다른 이런 파라미터를 사용해요. r, 파이, z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r, 파이, z. 그럼 도대체 r, 파이, z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 설명이 되냐면 r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의가 된 거냐면은 수직축으로부터 수직축은 이제 z축이 되죠. 여기서 직각좌표기로 따져주면 이제 z축이에요. 수직축. 수직축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점이 있다고 합시다. 이 점을 지금 표시하고자 하는데 이 점을 표시하는데 우선 r이라는 이런 그 변수를 사용해요. 파라메타를 사용하는데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를 뜻하는데 어디서부터의 거리냐면 수직축으로부터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수직축은 z축이죠. z축으로부터의 떨어진 거리. 이게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이게 바로 r입니다. 원통 좌표기에서는 이 r을 정해요. r.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r이 3인 점을 찍어봐라. 그러면 어떻게 찍으면 될까? 이게 수직축이에요. 수직축. 수직축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점은 저기 볼까요? 이 r이 3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 점만 될까요? 또 r 이 축으로부터 3만큼 떨어진 점 이 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쪽으로도 있을 수 있고 3 떨어진 점을 모조리 이어보면 뭐가 나오나요? 이거 다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만큼 떨어진 점들 모조리 다 이어보면 어떤 원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이런 점들이 다 뭐야? 수직축으로부터 이 축으로부터 3만큼 떨어진 점인데 여기서부터도 3만큼 떨어진 점 이어보면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모든 점들을 다 이어보면 그게 뭐가 될까요? 수직축이 있다고 할 때 수직축으로부터 떨어진 점들은 바로 이런 원통 면상의 모든 점들이 다 뭐가 됩니까? 만족을 하겠죠. 원통이 나와요. 그래서 원통 좌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수직축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거를 나타내 주고 있죠.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파이라고 하는 각으로서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데 각인데 이 파이는 어떤 각이냐 봤더니 수평 기준축으로부터의 각도. 수평 기준축. 다시 말해서 여기서 화면이 잘 안 보이나? 이게 x축이죠. x축이 이제 기준축이 돼요. 여기 x가 요 점들이 바로 이제 파이가 0도인 점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파이만큼의 각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얘가 이 점을 이제 이렇게 xy 평면상에 내려놓으면 이 점이 되겠죠. 이 점이 바로 뭐냐? 이 x축으로부터 파이만큼의 각도 떨어진 점이죠. 그래서 파이가 주어지게 되면 는 뭐냐? 파이라고 하는 것은 x축으로부터의 어떤 각도를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r이 정해졌지만 이번에는 두 가지가 정해졌는 경우는 얼마가 되느냐? r은 지금 조금 아까 3으로 정해졌고 예를 들어서 파이라는 각이 예를 들어서 60도로 정해졌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60도로. 그러면 60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점들은 얼마가 되냐면 파이가 0도인 점에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쭉 곡선을 따라서 일로 가면 이제 10도, 20도, 30도 이렇게 가겠죠. 30도, 40도, 50도, 60도, 그 다음에 일로 가면 얼마가 되니까 70도, 80도에서 요점에 오면 얼마가 될까요? 요점에 오면은 이 각이, 이 파이라는 각이 얼마가 될까요? 90도가 되겠죠. 90도. 그래서 90도를 쭉 넘어서 뭐
100도, 120도, 180도가 넘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이게 360도가 되겠죠. 36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파이가 취할 수 있는 각의 범위는 얼마냐면은 0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뺑 돌린 360도까지 취할 수 있을 거예요. 360도까지 이 파이가 취할 수 있는 각의 범위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가 정해지게 돼요. 그러면은 좀 전에 이제 R이 3으로 주어졌었죠. 그 중에서 이제 뭐가 정해지게 되냐면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이 기준으로부터 60도만큼 떨어진 점이 어디냐? 60도 떨어진 점은 바로 이제 이 전체 중에서 이 전체가 다 뭐냐면 R이 3인 점들인데 수직축으로부터 3만큼 떨어진 점들인데 그 중에서 파이가 60도 되는 점은 바로 이제는 60도 되는 점은 어느 한 점이 되겠죠. 어느 한 점. 요 점만 되느냐면 그 밑에 있는 값들도 되겠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면은 얘가 이제 60도가 이런 모든 점들 중에서 R이 3인 떨어진 거리가 이게 다 거리가 3 떨어진 거예요. 그죠? 이 수직축으로부터 떨어진 각 거리가 이게 다 얼마입니까? 이게 반지름 3인 점들이죠. 이런 3만큼 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60도까지 정해지면 이제 여기서 파이까지 정해지게 되면 파이가 60도로 정해지면 이제 얘네들은 안 되겠죠. 얘네들은 이제 60도가 아니죠. 10도, 20도, 30도, 40도, 60도를 만족하는 점은 이 점밖에 없죠. 이 점만 되냐면 또 이 점도 되죠. 그리고 이 점도 돼요. 이런 점들도 다 뭡니까 이게? 이 각도가 60도 떨어진 점들이에요. 60도.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60도 떨어진 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 이 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이 면이 파이가 얼마인 면이냐? 이 면들이 전부 다 시작하는 거죠. 파이가 0도예요. 파이가 0도고 지금 60도만큼 떨어진 점들은 이제 이 면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면을 한번 생각해. 이 면들은 다 얼마냐? 파이가 60도 된 면들이죠. 60도만큼씩 벌어진 거예요. 60도만큼.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걸 책으로 페이지로 생각하면 되죠. 지금 이 면이 있잖아요. 이 면. 이 책의 한 면인데 이 면을 갖다 이 책을 이렇게 펼친다고 볼까요? 이렇게 10도, 20도에서 60도 펼치면은 이제 이 면이 되는 거죠. 이 면이. 그죠? 이 면이 될 겁니다. 요 각 얘와 얘 사이의 각은 이제 60도가 되는 것이 60도. 그죠? 60도가 되니까 이제 60도를 만족하는 면들은 얘밖에 없어요. 얘네들. 그죠? 이런 점들은 지금 R이 3이면서 파이가 60도를 만족하는 점들이죠. 이런 점들이 만족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Z까지 정해지게 되면 어떻게? Z라고 하는 거는 이 직각좌표계의 Z하고 동일해요. 여기서 여기 직각좌표계에서도 Z가 있었죠. 원통좌표계에서도 이 Z가 있어요. 이 Z는 같은 Z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수직 축상의 거리의 이 높이. 자, 이런 점들이 다 만족을 하다가 이제 거기다가 Z까지 정해졌다. Z가 5다. 라고 정해져 볼까요? 5. 그래주면 이제 이 모든 점들 중에서 뭐야? 이 높이가 5인 곳은 얘밖에 없겠죠. 한 점밖에 안 돼요. 한 점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원통좌표계를 구성하고 있는 R, 파이, Z가 모조리 다 결정이 되어지면 이 우주 공간상의 특정한 한 점으로서 귀착이 된다. 이 점 이외에는 이 값을 만족하는 다른 점은 존재하지 않죠. R이 3이면서 파이는 60도이면서 Z는 5가 되는 점은 이 전체 우주 공간 중에서 요 한 점으로서 귀착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공간상의 특정한 한 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뭘로? r 파이 z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직각에서는 뭘로 표현했죠? x, y, z로 표현했지만 원통에서는 r 파이 z로 표현한다. 이 r 파이 z로서 원통 좌표계를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원통 좌표계로 공간상의 한 점 P를 표시했을 때 R 값 여기서 로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R이 됩니다. R. 수직축으로부터 수직축은 지금 이 Z축이 되겠죠. 수직축으로부터 이 P점에 이르는 거리, 이걸 우리가 좀 전에 R이라고 표시를 했죠. 그래서 R과 그 다음에 이 P점이 위치하고 있는 이제 수평 기준축 X축으로부터 X축으로부터 이 점이 위치하고 있는 이 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면이 몇 도의 각도로 벌어져 있는가. 요거는 지금 여러분 지난 앞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요 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면. 책장을 넘기는 걸로 보면 됩니다. 요 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면과 지금 이 P점이 속해 있는 이 면, 이렇게 책장을 이렇게 넘긴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몇 도로 넘기느냐, 이게 이런 식으로. 이 각이 바로 뭐냐, 이 각이 바로 파이가 되는 것이죠. 파이. 그러니까 이 점은 파이가 시작하는 점이죠. 이렇게 파이가 0도가 됩니다. 0도. 그래서 요 선을 따라서 이 원주를 이렇게 따라서 움직일 때 요거는 파이가 늘어날수록 이제 요 원주를 따라서 가겠죠. 10도, 20도, 30도, 뭐 40도, 50도, 60도, 70도, 80도. 그래서 여기 오면 얼마가 되냐면 이 파이 각이 90도가 되겠죠. 90도. 90도 넘으면 이제 저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파이가 또 정해지게 되죠. 파이가 R과 파이가 정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점들이 이제 정해지겠는데, 요 중에서 높이 Z가 최종적으로 정해지면 비로소 이제 특정한 한 점이 표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높이까지 정해지고 나면 이제 오로지 한 점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간상의 한 점을 표현하는 좌표 변수가 바로 R 파이 Z로. 그러면 지금 세 개의 그림이 주어져 있는데요. 여기 이제 요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이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R이 같은 면이라고 볼 수 있죠. R이 어떤 거리라고 그랬죠?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죠. 여기서 축이 수직축이죠. 수직축 Z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동일한 점들을 모조리 모은 거죠. 이거 다 이 수직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다 같은 점들을 다 모으면은 여기서 이런 면이 되겠죠. 요 선상이 될 것이고, 수직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여기서 본다면은 이 Y축, Z축, X축 있다고 할 때 이 거리들이 이 수직축 Z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들이 동일한 것들을 모조리 모아보면 바로 이 원통면이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 원통 좌표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하게 표시된 이 부분은 다 수직축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을 나타낸 것이다. 거리 R이
거리 R 값이 다 같은 점들이죠. 같은 점들을 다 이어보면 이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파이라는 각이 일정한 면들을 이어보면 뭐냐면, 지금 여러분 두 번째 그림에서 요 면을 생각해 보세요. 요 면 다시 말해서 X축과 Z축이 만드는 이 면, 요 면이 바로 파이가 얼마인 면이냐, 파이가 시작되는 면이에요. 파이가 0도인 점이죠. 0도. 이 면에서 시작해서 이걸 이제 책의 페이지라고 생각하면 페이지를 일로 넘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요점 넘기게 되면 요점이 어디로 오냐면 이제 점점 여기로 이렇게 오겠죠. 10도, 20도, 여기 이제 각이, 파이라는 각이 말이죠. 10도, 20도, 30도, 40도, 뭐 이런 식으로 오겠죠. 50도, 뭐 60도, 70도, 80도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 면이 일로 오면 90도가 되겠죠. 이게 이 각이 바로 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 각이, 이 면과 이 진하게 표시된 이 면이 이루는 각이 바로 파이죠. 그러니까 파이가 같은 면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진하게 표시된 이 면이 되는 거죠. 이 점들은 다 파이가 같은 점들이다 이거죠. 파이가 같은 점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R이 같은 점들 뭐야? 예를 들어서 R이 수직축으로부터 거리가 3만큼 떨어진 점들을 모두 모은 거죠. 이 거리가 3이다 이거죠. 3. 수직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인 점들을 모은 것이고,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파이라는 각이 60도, 예를 들어서 60도 되는 점들을 모조리 모아보면 그것이 이렇게 진하게 표시된 요 면들이 되겠다 이거죠. 요 면이 바로 파이가 0인 이 면을 이렇게 페이지 넘기듯이 60도만큼 넘기게 되면 이 면이 되겠죠. 그래서 파이가 일정한 면은 바로 여기 진하게 표시된 면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Z가 일정한 면은, Z는 수직축 거리죠. 이 수직축 Z 거리의 높이가 예를 들어서 뭐 5다, Z가 5다, 예를 들어서 5라면 Z가 이 점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1, 2, 3, 뭐 4, 이 높이가, 이 점이 바로 이제 5가 되겠죠. 그러니까 Z가 5 되는 점들은 바로 이 진하게 표시된 이 점들은 다 뭡니까? 다른 건 몰라도 Z가 같은 점들이죠. Z가. 그죠? 높이가 5인 점들을 이은 거죠. 이렇게 해서 원통 좌표계를 구성하고 있는 R, 파이, Z가 이와 같이 정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세 점이 동시에 정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기 R이 일정한, R이 컨스탄트, R이 일정하면은 지금 이 원통면 여기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원통면이 바로 이제 R이 정해지면은 함께 정해지게 되겠죠. 이 거리가, 이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이에요. 이게, 그죠? 떨어진 거리가 이게 다 같은 R 값이 정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Z가 컨스탄트, Z가 일정한 면은 바로 이 높이죠. 예, Z축 높이, 이 높이. X축, Y축이라고 할 때 이 높이. 이게 Z죠. Z가 예를 들어서 5면 5로 정해지게 되면은 바로 여기서는 여기가 되겠네요. Z가 일정한 면은 이제 요 면이 되겠네요. 요 면. 이 높이. 요쯤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파이가 일정한 면은 바로 아까 그린대로 이 면이 되겠죠. 이 면. 그죠?
이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면이 동시에 겹치는 곳이 어디인가요? 바로 그 점이 바로 이 점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점은 R이 일정한 면, 예를 들어서 뭐 R이 아까 3이다 그랬죠? R이 3인 점. 이 점이 R이 3인 점이에요. 이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인 점. 그 다음에 각도가 파이가 60도 되는 점이다. 60도다. 그러면은 기본 축이 바로 이 점이 이제 파이가 0인데 60도 되는 곳. 이 면이죠. 이 면. 이 면과 원통면이 일치하는 데다가 그 다음에 높이까지 정해지고 나면, 높이가 5로 정해지고 나면 세 개의 면, 조금 아까 바로 앞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나타냈던 세 개의 면이 합쳐서 만드는 곳이 어디냐? 얘 하나밖에 없죠. 이 점은 뭐가 되나요? R과 파이가 같은 점이지만 Z는 다르죠. 그죠? Z는 이만큼 또 올라가야 되니까. 반면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은 R과 파이가 같은 점이고 Z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점은 파이하고 Z는 같지만 R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세 값을 다 만족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얘밖에 없다는 얘기죠. 유일하게, 이렇게 유일하게 한 점이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